서울 외곽 오래된 시장 골목길입니다. 아침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죠. 좁은 골목 사이로 하나둘씩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바로 최복래 할머니였습니다. 복래가 시장에서 반찬을 팔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뒤에 따라오는 2명은 덩치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첫 번째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저씨였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시장 관리를 맡게 된 사람들입니다. 떡볶이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별일 아닙니다. 자리세 좀 내시면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자리세라는 말에 상인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미 시장관리사무소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또 다른 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조폭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떡볶이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관리사무소에 다 내고 있는데요.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우리가 이 시장 안전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월 10만 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에 상인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미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내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차례차례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모두 겁에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래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좌판 앞에 앉아서 묵묵히 배추를 다듬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복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복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말 들었죠? 자리세 10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복래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계속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요. 남자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귀 안 들려요? 돈 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복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죠. 이때 뒤에 있던 덩치 큰 남자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래의 좌판을 발로 차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늙은 거 티내지 말고 치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추를 다듬던 손이 잠깐 멈췄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복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조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복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복래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돈 준비해 두세요.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복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번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자 밑에 다른 것들도 숨어 있었죠.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광주 파출소 앞 수갑을 채우던 그날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복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과연 복례의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복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복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폭들이 좌판을 발로 찼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 복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죠. 복례는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열어본 그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번줄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헌병 모자, 계급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작전명 무명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일이라 기밀 해제된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복례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었죠. 문서 맨 위에는 헌병 중령 최복례라고 적힌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복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복례는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복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과거 여군 헌병 최초의 여성 특임 수사관이었습니다. 주로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일을 맡았죠. 당시 복례는 무명꽃이라는 작전명으로 불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었거든요. 복례는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복례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건은 복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복례는 그 일을 계기로 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복례는 문서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복례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무게감이 새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함도 느껴졌죠.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직 다른 상인들이 나오기 전이었죠. 복례는 자신의 좌판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아저씨가 제일 먼저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례 이모, 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복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죠. 떡볶이 아저씨도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복례 이모, 혹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왔던 조폭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난 것이었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위협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조폭들은 상인들에게 다가가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자릿세 10만 원씩 내라고. 돈 준비했어요? 상인들은 떨면서 돈을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복례만은 달랐습니다. 조폭들이 복례에게 다가왔을 때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군번줄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낼 수 없습니다. 조폭들은 복례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요? 복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복례는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복례는 올해 76살입니다. 키는 작고 어깨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아직도 단단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좌판을 정리하고 배추를 다듬고 물을 말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벌써 15년째 이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이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떡볶이 아저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복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일찍 나와야 신선한 걸 팔 수 있죠. 사람들은 복례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 적고 순하고 그저 평범한 반찬 가게 할머니로요. 복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반찬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복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5시 시장에 나오기 전 1시간이었습니다. 복례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 그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숨어 있었죠. 상자 안에는 낡고 바랜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군번줄을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었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복례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복례는 군번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장롱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배추를 다듬고 물을 말리고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장복이 나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복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서 배추김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무척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된 솜씨였죠. 복례 이모, 깍두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맛있게 담갔어요. 그럼 하나 주세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오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복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조용한 표정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 그리고 새벽마다 꺼내보는 그 군번줄.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과연 복례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군번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복례는 오늘도 조용히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복례는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조폭들은 복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들은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내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하지만 복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복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끝까지 안 낼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복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복례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장해 두었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유진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유진수는 복례의 옛군 후배였습니다. 현재는 헌병대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복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야, 나다. 복례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교관님? 교관님이세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복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럼 죽었을 줄 알았니?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교관님이 부탁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복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폭들은 아직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장 하나만 정리하자. 마지막이다. 시장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설명하기 길어. 일단 와서 보면 알 거다.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 복례는 전화를 끊고 시장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폭들은 복례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복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그냥 옛 동료에게 인사 전화한 거예요. 조폭들은 복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복례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덩치 큰 조폭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복례의 좌판을 발로 찬 그 남자였죠. 이 할매가 진짜 우리를 우습게 보네. 좋아. 그럼 제대로 보여주자. 남자는 복례의 좌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례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복례는 남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남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팔이 꼼짝 못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복례의 힘이었습니다. 76살 할머니의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죠. 복례는 남자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위법행위로 체포한다. 남자는 복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 체포?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복례는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7 상관 출신이라면 넌 기억할 거다. 작전명 복례. 707이라는 말에
남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707은 한국의 특수부대를 의미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작전명 복내. 이 말은 군 출신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복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복내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죠.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 이런 곳에서 반찬을 팔고 있다니요. 복내는 남자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팔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섰죠. 다른 조폭들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복내는 다시 자신의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상인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복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내가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조폭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복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과연 복내가 전화를 건 유진수는 언제 도착할까요? 그리고 이 긴장된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시장 입구로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이었죠. 바로 유진수 소령이었습니다. 복내는 유진수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였거든요. 유진수도 복내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진수야. 잘 지냈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복내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는 것을 말했죠. 유진수는 복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교관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함께 일해보자. 유진수는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잠깐 저쪽에서 이야기할까요? 복내는 유진수를 따라 시장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유진수는 복내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에 개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니? 그게 사실 이 시장 일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복내는 유진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진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교관님,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곧 정의예요. 우리도 생활해야 하잖아요. 복내는 유진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곧 정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진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교관님, 제가 사실은 이 조폭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내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후배가 조폭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뭐라고? 내가 조폭들과? 죄송합니다, 교관님. 하지만 이것도 생존 방법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깨끗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내는 유진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정의로운 후배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진수야,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네, 교관님. 그리고 이제 교관님도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유진수는 복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복례는 그 자리에 서서 유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마저 배신한 것이었거든요. 유진수는 조폭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은 복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조폭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복례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한 비웃음이 얼굴에 떠올라 있었거든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복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할머니잖아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수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조폭들은 복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좌판 앞에서 끌어내기 시작했죠. 이제 좀 얌전히 해요. 당신 동료도 우리 편이라고 했잖아요. 복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복례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노인네 아니었네? 첩보놀이 하다가 정신 나간 거 아니여? 시장 사람들조차 복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그냥 허풍쟁이 할머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복례는 땅에 쓰러진 채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또 버려지는 건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복례는 항상 혼자 남겨졌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싸울 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복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죠. 복례는 땅에 쓰러진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은 복례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죠. 시장 사람들도 복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괜히 덤비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조폭들은 승리감에 젖어 시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유진수도 그들과 함께 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복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례는 무릎을 털고 천천히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례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복례는 다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은 복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시 일을 시작하다니요. 복례는 배추를 다듬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례의 손이 배추잎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죠. 바로 군용 무전기였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라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무전기를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무명꽃. 응답하세요. 무전기에서는 잠깐 잡음만 들렸습니다. 복례는 다시 시도했죠. 여기는 무명꽃. 누구든지 응답하세요. 그때 무전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명꽃? 설마 복례 교관님이신가요? 복례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서지우였습니다. 30년 전 복례가 직접 훈련시킨 후배 중 한 명이었죠. 지우야, 맞다. 나다. 교관님, 정말 교관님이세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복례는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의 협박, 유진수의 배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했죠. 서지우는 복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교관님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복례는 시장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지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교관님,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갑니다. 지우야, 혼자 오지 마라. 이 상황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걱정 마세요, 교관님. 제가 현재 헌병대 대령입니다. 특수팀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복례는 서지우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훈련시킨 그 어린 후배가 이제 대령이 되어 있다니요.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알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복례는 무전기를 끄고 다시 배추잎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죠. 조폭들은 복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례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서지우가 올 때까지 버텨야 했죠. 복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 복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복례는 시계를 보면서 서지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폭들은 아직 시장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상인들에게서 돈을 걷고 있었죠. 유진수도 조폭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복례를 바라보면서 약간의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선택을 한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례는 유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후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례의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친 정의는 다 어디로 간 거지? 복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20분 정도 지났을 때 복례의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복례는 알아들었죠. 교관님, 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복례는 무전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다. 작전명 무명꽃 다시 시작한다. 그 순간 복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의 헌병 교관 최복례가 돌아온 것이었죠.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복례가 일어서자마자 시장 입구에서 커다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시장 골목이 좁아서 무슨 차가 들어오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폭들도 그 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경찰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뭐야, 저 소리가? 경찰차 소리 같은데? 아니야, 경찰차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조폭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시장 골목 끝에서 세 대의 군용 험비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차체에 군번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식 군 차량임을 알 수 있었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군용 차량이 시장에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험비 세대가 시장 중앙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여성 헌병들이었죠. 4명의 헌병이 내렸는데 모두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바로 서지우였죠. 서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복례를 찾았습니다. 교관님, 서지우는 복례에게 달려와서 경례를 했습니다. 복례도 자연스럽게 경례로 답했죠. 그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내가 정말 군 출신이었다는 것이 이제야 확실해진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대령이 경례를 할 정도의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조폭들은 상황이 급변한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특히 유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자신이 배신한 사람이 이런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서지우는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세요. 복내는 조폭들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유진수 소령은 그들과 내통하고 있다. 서지우는 복내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군인이 조폭과 내통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관님.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서지우는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헌병들은 즉시 조폭들을 포위했죠. 훈련된 동작으로 순식간에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조폭들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헌병들의 동작이 너무 빨랐거든요. 특히 덩치 큰 조폭은 도망치다가 헌병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꼼짝 마.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헌병들의 외침에 조폭들은 어쩔 수 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들도 군 헌병을 상대로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유진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우가 직접 그를 막아섰죠. 소령, 어디 가십니까? 서대령,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 협박에 가담한 것,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서지우는 유진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진수는 복내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복내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폭 두목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복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죠. 복내는 조용히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위법 공모, 민간인 협박, 갈취행위.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폭 두목은 복내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교관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이 수갑, 내가 만든 규칙이야.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말과 함께 조폭들은 모두 헌병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유진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모두 관련 기관으로 송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복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지우는 복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관님, 정말 오랜만에 교관님의 작전을 봤습니다. 역시 최고십니다. 복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지우야. 고마워.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오겠습니다. 헌병들이 모든 정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하지만 이제 복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내는 다시 자신의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죠.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조폭들이 체포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죠. 상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돈을 뜯기지 않아도 되었고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내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복내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복내 교관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떡볶이 아저씨가 복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내를 이모가 아니라 교관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냥 복내 이모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예요. 복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내를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로 보지 않았죠. 며칠 후 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내의 좌판 옆에 작은 팻말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만들어서 세운 것 같았죠.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설의 헌병 교관이 지킨 정의의 자리입니다. 복내는 그 팻말을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내의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서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도 실렸고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되었죠. 반찬가게 할머니의 정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복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다만 손님들이 조금 더 많아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내의 좌판에 어린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초등학생들이었죠. 복내 할머니, 오늘은 뭐 팔아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복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이맛 깍두기다. 정이맛 깍두기요? 그게 뭐예요?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맛이 나는 깍두기란다. 아이들은 복내의 말에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이맛 깍두기를 맛보고 싶어 했죠. 복내는 아이들에게 깍두기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복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셨어요? 그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바로 미래의 정의로운 사람들이야.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돼. 아이들은 복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도 복내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해가 저물 무렵 복내는 하루 장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복내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번줄을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군번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죠. 마치 소중한 보물을 보관하는 것처럼요. 이제 정말 끝이다. 복내는 상자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복내의 마지막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요. 복내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복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전 종료. 그 말과 함께 복내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복내는 진짜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내의 정의로운 모습이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내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좌판을 정리하고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내의 마음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복내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복내 덕분에 안전해졌고 상인들은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내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죠. 복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내가 보여준 정의와 용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복례처럼 정의를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복례는 오늘도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면서요. 그리고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평화로운 일상을 바라보면서 말이죠.